빅데이터를 다루는 송기령 작가님이 날씨를 알려주는 기상예보처럼 시대를 내다보는 개념으로 시대예보를 제안합니다. 책은 총 5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핵심 개념은 핵개인이라 불리는 특성입니다. 핵개인은 무엇이며 어떤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일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어떤 문화를 향유하며 인간관계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핵개인이란 기존 권위가 흔들리는 가운데 지능화 덕분에 개인이 발휘할 수 있는 힘이 커진 다음 세대의 사람들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MZ와 잘파처럼 단순히 나이와 문화로 엮인 구분이 아니라 삶과 일의 방식에 있어 개인의 역량이 커진 상태에서 변화를 슬기롭게 맞아들인 성인을 이르는 말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장에서는 세계관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K컬처를 예로 듭니다. 한국 문화의 위상이 높아진 지도 꽤 됐죠. 과연 K라는 말을 어디까지 붙이게 될까요? 그 경계선이 모호합니다. 확실한 건 국가가 아닌 문화이자 사람을 뜻하는 말이라는 겁니다. 더 정확히는 한국 엄마를 공유하는 정서라고 해요. 에세이 H마트에서 울다라는 책은요, 한국 엄마의 입맛과 정을 그리워하는 내용으로 미국에서도 큰 인기를 끌었다는 점을 보면 알 수 있죠. 서울러라는 말에서도 사람들이 가진 세계관의 경계를 읽어낼 수 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곳을 국가로 한정 짓기보다는 지역으로 표현하는 거죠. 세계관 하면 먼저 떠오르는 대표적인 콘텐츠가 마블 유니버스입니다. 나의 본체는 현실 속 직장인이지만 세계관에 따라서 히어로가 되거나 마법사가 되기도 할 수 있는 게 세계관의 표현이죠. 새로운 시대의 핵개인들은 자신만의 세계관을 선택해서 그 안에 살기를 희망합니다. 현재 성인이신 분들은 IMF로 대표되는 국가적 위기를 넘기면서 각자 도생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셨을 겁니다. 원하는 것은 결국 서울에 살며 안정적 수입을 받고 모든 분야의 인프라를 누리며 사는 거죠. 소속감과 준거 집단에 대한 열망은 성남 시민이 아니라 판교 주민으로 스스로를 부르는 데에서 드러납니다. 그러면 저마다 원하는 세계관이 다양하게 존재하는 걸까요? 다양성이 필요하다는 건 알고 있지만 능력주의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는 획일화되기 쉽습니다. 다양성이 유리하다는 연구 결과는 계속해서 나오는데 당장 가시적인 성과로 빠르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창의성을 키우기 위해서 다양성을 유지하려 하는데 걸림돌이 하나 있죠. 상무님이 창의적으로 해! 라고 윽박 지르면 창의적이 될까요? 다양성이 가져올 장점을 누리기 위해서는 형평성과 포용성이 먼저 확보되어야 합니다. 다양성이 확보되어야 할 개념 하나를 더 꼽아보자면 바로 가족입니다. 정상 가정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히는 것은 여러모로 발목을 잡히는 꼴이죠.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과 다양한 부모-자녀 관계 모두를 가족이라 부르며 편견 없이 대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1장의 끝에서는 갈수록 권위를 혐오하게 될 핵개인의 특성을 이야기합니다. 점점 쇠락하는 국가주의를 비롯해
계층 자체가 권력이 되어버린 구조를 거부하는 거예요. 선진화되었다는 시선보다는 개인의 힘이 더 커진 역학 구조의 변화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획일화로 효율 증대를 꾀했던 과거의 가치 규범을 거부하고 개인의 욕망을 자유롭게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개인의 중요성이 커질수록 소수에 대한 생각도 바뀌어야 합니다. 성소수자, 장애인 등 다양한 사람들을 포용하는 사회가 되려면 언어 사용에서도 변화가 따라줘야겠죠. 2장은 일터에서의 변화를 예견합니다. 고정된 물리적 공간에 출퇴근을 해야 했던 근대 시대의 노동과는 다르게 AI를 투입한 미래의 노동시장에서는 큰 변화가 있을 겁니다. 자동화의 속도를 높여줄 AI는 퇴근 후에 휴식을 취하지 않아도 높은 생산성을 보여주죠. AI와 합을 맞춘 핵 개인은 자리가 아닌 일 그 자체에서 의미를 찾을 겁니다. 최근 늘고 있는 1인 창업은 자동화 비대면 기술의 범용화와 무인 서비스 경험의 누적, 그리고 관계 맺기를 어려워하는 경향 때문에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화를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AI 응대가 더 넓은 역할을 해야겠죠. 그럼 AI 기술과 더불어 함께 주목을 받는 로봇은 어떨까요? 비인격적이라 더 인간적인 대응을 해줄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치매 노인을 보살피는 데에는 오히려 감정이 없는 로봇이 더 나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AI는 얼만큼 똑똑하면서 얼마나 인간적일까요? 은퇴 후에야 처음으로 기차표 예매를 해봤다는 임직원의 말에서 느껴지는 알잘딱깔센 비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낼 수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변수를 종합해서 최적의 결과를 빠르게 찾아주죠. 그러면 일터에서는 어떨까요? 프로세스에 따라서 모든 업무가 정확하게 돌아갈 테니 조직 내에서는 중간 관리자가 필요 없어질 겁니다. 이렇게 기술의 보급과 확산이 사람에게 큰 편리를 가져다 주겠지만 내 입맛에 맞춰 길들일 줄 알아야 한다는 전제 조건을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AI가 발달할수록 일자리는 위협받지만 전체적인 경제 성장률은 올라갈 거라고 합니다. 그럼 뭐 하고 살아야 하나 걱정이 되시죠? 그림도 그리고 음악도 뚝딱 만들어내는 AI는 다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발전해 나갑니다. 그런 면에서 소수 언어가 위기에 처했다는 시각도 있고요. 반대로 모국어를 아주 잘할수록 더 큰 기회가 온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생성형 AI를 이용해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연결성에 주목해야 한다는 점도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네요.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현상 유지를 원하는 권위적인 상사가 될지, 포용을 갖춘 현명한 권위자가 될지는 선택이기도 하고 생존의 방식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새로운 일을 해야 하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3.3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세금은 정말 듣기만 해도 어렵고 머리가 아픈 분야죠. 뭘 알아보느라 고생을 하느니 3.3 어플 하나를 깔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해결되도록 해주는 겁니다. 전문 영역 서비스를 저렴하고 빠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니까 참 좋기도 한데요. 개인의 커리어를 생각할 때는 복잡한 감정이 들죠. 앞으로는 일에 숙련된 사람이 아니라 일 자체를 없애는 사람이 일 잘하는 사람이 될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점점 이를 없애가면 마지막엔 무엇이 남을까요? 하나의 일을 자동화 프로세스로 만들어버리고 난 뒤 다음 단계에 새로운 일을 만들어 나가는 조직이 되어가는 게 과제가 된다고 합니다. 존재하는 직업 가운데 진로를 선택하지 말고 현재의 경험을 바탕으로 전혀 새로운 직업을 하게 될 수도 있다는 마음가짐을 권합니다. 3장에서는 넓은 선택과 투명성이 가져온 어른들의 사회생활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내다봅니다. 진로 선택은 참 어렵죠. 부모나 선배의 조언을 듣게 되는데요. 여기서 자기 결정권이라는 근원적인 회의감이 듭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사랑이 통제로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논리가 조직 단위로 확장이 되면 문제가 커진다고 합니다. 과거와 현재를 바탕으로 미래의 진로와 교육을 논하지 말고 사회의 변화에 맞추어 다음 세대에 대한 고민을 펼쳐야 한다는 겁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좋은 대학 나왔어도 동네에서 요식업 사장 하시는 분들도 많고 고생해서 대기업에 들어가 놓고도 금방 퇴사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소속과 정체성이 삶의 종점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알고리즘 로직에 따라 움직이는 플랫폼에 뛰어드는 개인이 많아질 겁니다. 플랫폼과 크리에이터의 관계는 일반 조직 내에서도 확장이 될 텐데 여기서 기존 권위에 따르지 않는 새로운 핵 개인들은 AI를 통해 자신의 능력치를 향상시켜 나갈 것이고 그렇다면 회사는 고용이 아닌 영입을 하게 될 겁니다. 직원을 고용해 육성해내는 것이 아니라 완성된 존재를 영입하는 개념으로 바뀌게 되면 그 사람의 서사에 귀 기울이게 됩니다. 어떤 일을 얼마나 잘했는지 수치화된 실적을 보고 싶은 게 아니라 이 일을 얼마나 사랑하는지가 직장 선배로서 존경하게 될지 말지를 결정하게 될 거래요. 그러면 권위가 어디까지 해체될 것 같냐고요? 아마 평생 직장이라는 말만큼이나 충성심이라는 말을 낯설어 하는 세대를 그려보신다면 느낌이 오실 겁니다. 권위가 사라진다는 말이 계속되는데 그러면 학벌과 자격증 같은 권위적인 역량 지표도 뭔가에 대체된다는 거 아닐까요? 일상의 성장이 그 자체의 포트폴리오가 될 겁니다. 전 세계적인 평가 시스템과 협업이 가능한 세상이니까요. 전문 용어를 아는 전문가가 되기보다는 전문 지식을 AI 시스템과 잘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이 필요하게 될 거고 고유성을 가진 소량 생산품에 열광하게 될 겁니다. 익명소통 커뮤니티인 블라인드로 대표되는 각종 정보의 투명성은 삶을 건조하게 느껴지게 합니다. 인생을 급여의 총량 계산을 한번 엑셀로 돌려서 미리 평가받은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일을 해서 얼마를 받을지는 투명하게 알 수 있지만 자신의 직업과 삶에 어떤 자부심을 느끼고 살지는 전부 다를 겁니다. 투명 사회에서는 숨기려고 드는 자세보다 이 역동을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중요합니다. 사장은 효도와 나이듦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소설 가녀장의 시대가 여러 번 언급되는데요. 가장인 아버지의 권위는 가족 중에서 유일한 경제활동을 한다는 데에서 비롯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장수하고 딸의 사회 진출이 드러나면서 이 전통적인 구조의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회의 특징 중에 하나인 이연된 보상은 상하 관계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유기체적인 집단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생겨난 특징입니다. 하지만 이 보상 체계의 반론을 제기하게 되는 게 핵 개인이죠. 버티면 수혜자가 된다. 기다려라. 라고 하지만 그러기 싫고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지금의 한국 사회는 권위적인 아버지상을 원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게 가족의 행복을 해치지 않는다고 믿는 새로운 아버지들이 눈에 띕니다. 가족에서 주목할 또 다른 점은 살림 미천이 되는 큰딸의 서사입니다. 큰 누나가 일찍 돈 벌어서 가족들을 책임질 수 없어요. 일단 형제자매 자체가 사라져가고 있죠. 개인이 스스로를 돌보는 사회로 나아가고 있는 가운데 가족 간의 상호 부조 또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겁니다. 서로 돕는 이야기가 나왔으니 민폐와 죄책감 이야기로도 자연스럽게 흘러가 볼까요? 돈 드릴 테니까 택시 타고 가세요. 하는 자식에게 부모님들은 아우 나는 괜찮아. 다리는 아프지만 내 걱정은 하지 마라. 라고 대답을 하시죠. 죄책감을 덜고 싶은 자식과 그 죄책감에 기대서라도 자식과 이어지고 싶은 부모의 모습입니다. 서로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깔끔하게 주고받아야 합니다. 고마움을 느끼는 건 인간된 도리이지만 미안해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걸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효도의 종말이 인륜을 저버리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회의 안전판이 작동하기 때문에 복지와 돌봄을 가족 단위로 일방적인 희생을 통해 이뤄낼 필요가 없어져야 한다는 거죠. 나이듦에 대해서도 다양한 관점을 갖고 살펴봐야 합니다. 늙어가는 모습은 정말 천차만별이에요. 나이듦이라는 주제에 대해서는 나라는 주체가 겪는 일로 생각하지만 나이 든 사람은 늘 나를 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타자화는 소외를 낳게 돼요. 노인, 어르신, 시니어라는 다양한 말로 부르고 있지만 정작 그분들에 대한 존중은 결여된 게 아닌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을 생각할 때 돌봄이 필요한 딱한 처지의 피부양자 혹은 진취적으로 사는 액티브 시니어 둘로만 생각하는 태도도 놓치는 점이 많습니다. 소셜라이징과 연애, 건강, 문화 소비로 나눠볼 수 있는 노인분들의 욕구는 젊은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나이 들어가는 것에 대한 롤모델이 없는 상황에서 급격하게 늘어난 생애 주기를 겪느라 다 같이 고생하는 모습입니다. 관계를 맺는 연습이 부족했던 탓도 있을 거예요. 감정을 솔직히 드러내고 약한 부분을 공유해야 친밀한 관계가 되는데 약점을 드러내면 안 되는 사회생활로 인간관계의 대부분을 맺어왔다 보니까 이걸 하는 게 어려운 거죠. 나이 든 사람도 젊은 사람도 모두 함께 어울려 살기 위해서는 타자화를 멈춰야 합니다. 여기서 나이 든다는 거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을 한번 만나볼까요? 미디어에서 나오는 멋진 선배, 멋진 어르신 분들이 있죠. 근데 멋지게 나이가 드는 게 아니라 애초에 멋진 사람이 나이가 든 모습을 보고 좋아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는 거죠. 과거의 영광에 연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현실을 살고 있는 멋진 분들이에요. 나이가 아니라 각자가 나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핵 개인이 되어가야 합니다. 마지막 장인 5장으로 넘어와서 핵 개인의 다양한 모습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다양성이 있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는 건
낯선 사람 만나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핵 개인들이 늘어났다는 데에서 알 수 있습니다. 다양한 국적의 사람과도 허물없이 지내는 사람이 많아졌죠. 경제적으로는 결혼에 큰 의미를 두었던 경제 구조가 변화를 맞고 있습니다. 자녀의 결혼에 부모의 경제적 지원이 많이 투입되고 그에 따라 상호 부조와 효도가 요구되는 게 일종의 사회적인 시스템이었는데 결혼율과 출생률이 떨어지고 고령화가 문제가 되면서 이게 흔들리고 있는 거죠. 함께 사는 형태에서도 변화가 드러납니다. 핏줄 기반보다는 실제로 함께 모여 사는 공동체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대한가족의 형태가 여기저기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과 돈은 어떨까요? 큰 돈을 벌지 않아도 괜찮을지도 모릅니다. 온라인상에서 느슨한 자주적 공동체가 생겨서 근근히 먹고 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세밀화된 취향에 맞추어 전문성과 개성을 살려나가되 향후 확장의 포석을 쌓아나가야 생존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서로에게 작은 팬덤이 되어주고 그 팬덤에 기대어 살게 된다는 전망이죠. 이를 위해서는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야 합니다. 이 변화의 흐름을 제대로 타기 위해 추구해야 할 가치는 희귀함입니다. 희귀함이 쌓이면 고유성이 되고 고유성이 노력과 합쳐지면 진정성이 되겠죠. 5분 존경사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권위자와 직거래가 가능한 세상 속에서 가까운 사람에 대한 존경은 어떤 식일까요? 네트워크를 만들어가면서 친절한 태도를 갖춘다면 5분에 그칠지라도 진심에서 우러나온 존경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인간관계 얘기로 끝을 맺어보겠습니다. 퇴사가 무례가 아닌 사회에서는 설화를 마지막으로 인간관계 얘기하면서 끝을 맺어보겠습니다. 퇴사가 무례한 행동이 아닌 사회에서는 서로를 적당히 어려워하는 관계가 건강한 생태계를 이룬다는 것을 뒷받침합니다. 가족이든 조직이든 일방적인 명령과 복종이 이어지는 관계는 통하지 않을 거예요.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려는 의지가 있을 때 더 나은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자기 인생의 능동적 결정권을 서로 존중해 줄 때 자기 삶과 사회 모두의 책임을 다하는 핵 개인들의 사회가 되어갈 겁니다.